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나 이거 봄 광복 80주년 특집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나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빛날 꽝 회복할 복 빛을 회복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집 에피소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광복절은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인에게 큰 의미를 띠는 날인데 거기다가 80주년이다? 야,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5주년, 10주년 이렇게 특정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행사 한번 거하게 하잖아요. 저 또한 이 기쁜 날에 동참하고자 특집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특집이니까 당연히 광복, 일제 등과 맞닿은 영화를 다뤄야겠죠. 무슨 영화를 다뤄야 하나 고민을 꽤나 했습니다. 예, 공명정대하기로 유명한 분께 의뢰를 드렸습니다. 네, 롤린스 씨께서 심사를 맡으셨고요. 엄정한 과정을 거쳐 추리셨다 합니다. 그래서 총 3편의 영화가 후보에 올랐는데 첫 번째 후보, 미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죠. 영화 오펜하이머 탈락했습니다. 왜? 핵을 만들기만 하고 떨어뜨리는 걸 안 보여주니까. 거기에 떨어뜨려야 이걸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뺐고요. 두 번째 후보 롤린스 선정 충무로 영화 포스터 역사상 최고의 캐치프레이즈 마침내 그날이 왔다. 영화 일본 침몰. 야, 일본 침몰이랑 광복 일제가 뭔 상관이야. 이 반일 종자 새끼. 여러분, 일본 침몰 공중파 MBC에서 광복절 특선 영화로 방영을 해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광복절과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광복 80주년 기념 에피소드로 얘를 다뤄야 하나. 다룰까 말까. 보시다시피 탈락을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스포 나갑니다. 뭐 어쩌면 스포랄 것도 없지만 스포 나가요. 일본 영화인데 일본을 침몰시키겠습니까? 끝끝내 살려내죠.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우린 이를 극복해낼 것이다. 신조 사사교! 하면서 끝이 나요. 광복절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해? 해서 세 번째 후보였던 I Can Speak로 가자.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하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요. I Can Speak를 광복 80주년 기념 에피소드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주간은 전통적으로 한국 극장가의 대목이죠. 최근 10년간 광복절 주간 즈음 개봉해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한번 오프닝에서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2025년은 빼고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8월 1일부터 8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정도까지의 기간을 두고 개봉한 작품 중에 1, 2위를 꼽아 보겠습니다. 7월 30일, 31일 개봉이다. 얄짤없습니다. 그냥 아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대한민국 흥행 올타임 넘버원,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 영화 명량이 2014년 7월 30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후 2주 연속 1위를 하고 광복절 주간도 극장 평정하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2014년 광복절 주간 즈음 개봉을 해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 1위가 8월 6일 개봉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최종 관객 수 860만 명이고요. 2위가 8월 13일에 개봉한 비긴 어게인 최종 관객 수 342만 명입니다. 비긴 어게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종카니 감독 팬으로서 비긴 어게인은 뭐랄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스토커 같은 느낌이에요. 할리우드 큰 물에서 유명 배우들과 영화 한 편 찍으셨구나.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2015년에는 8월 5일에 개봉한 베테랑이 최종 관객 수 1341만 명 찍으면서
2015년 전체 흥행 1위 자리에 등극을 했고요. 2위는 8월 13일에 개봉한 곧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나셨다죠. 엄정화, 송승헌 배우 주연 미스 와이프 98만 명입니다. 8월 15일 전후로 개봉한 영화들 위주로 찾아보려니까 뭐 딱히 없네요. 2016년에는 8월 10일에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712만 명 찍은, 이때까지만 해도 출연했다 하면은 대박이 났던 하정우 배우 주연작 터널 이 광복절 주간에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8월 3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최종 관객 수 252만 명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베테랑처럼 그해 전체 흥행 1위에 등극한 후반부 카체이싱 장면이 개 에바인 영화죠. 송강호 배우 주연 택시 운전사가 8월 2일에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1218만 명 기록했습니다. 2위가 8월 9일 개봉한 청년경찰, 최종 관객 수 563만 명이고요. 2018년에는 쌍천만 신화를 달성하면서 그해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오른 신과 함께 인과연 8월 1일에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수 1227만 명 찍었습니다. 하정우 배우도 그렇고 전지적 독자 시점 원동현 제작자도 그렇고 두 분 다 이때가 마지막 불꽃이었네요. 하정우 배우는 아직 백두산이 남았죠. 그래봤자 뭐 백두산도 2019년작이에요. 뭐 거기서 거기다. 예. 2위는 요거 롤락스 시계 아닙니까? 공작이 8월 8일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수 497만 명으로 아슬아슬하게 500만 명 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광복절 주간쯤 개봉작들이 그닥 위력을 떨치지 못했던 해였네요.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는데도 다리 하나 잘리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는, 제 아무리 독립군을 소재로 한 영화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던 봉오동 전투가 8월 7일에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478만 명 불러 모았고요. 2위는 미국 디그다 드웨인 존슨, 영국 백인 디그다 제이슨 스타뎀, 그리고 영국 흑인 디그다 이드리스 엘바까지 닥트리오 출연작이죠. 분노의 질주 홉센쇼가 8월 14일에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365만 명 달성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관객 수가 급감합니다. 그해 전체 흥행 2위에 오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8월 5일에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수 435만 명 기록했습니다. 전체 흥행 2위인데 400만 명대라 어느덧 익숙해진 수치지만은 이때만 해도 불과 1년 전인 2019년 전체 흥행 2위 작품의 스코어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3만 명이었습니다. 낙차가 거의 1000만 명대잖아요. 관객들도 관객들이지만은 업계 관계자들의 충격파가 모르긴 몰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8월 12일에 개봉해서 122만 명 모았던 오케이 마담 이 2위이고요. 2021년에는 8월 11일 개봉작 최종 관객 수 219만 명 찍은 싱크홀이 광복절 시즌 1위, 2위는 8월 18일 개봉작 플러스 3까지는 봐주시죠. 인질 2 163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기도 잘하고 연출도 잘하는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가 8월 10일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435만 명 넘겼고요. 2위는 감독과 제작자, 제작사 모두 비상! 외치게 만든 8월 3일 개봉작 비상선언이 최종 관객 수 205만 명에 그쳤습니다. 2023년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8월 9일에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384만 명 불러 모으며 광복절 시즌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했던 오펜하이머가 최종 관객 수 323만 명 근소한 차이로 2위 자리에 그쳤네요. 마지막 2024년 하필 파일럿이 7월 31일 개봉이네요. 패스하고요. 8월 14일 개봉작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200만 명으로 광복절 시즌의 승자가 되었고요. 저와 참 질긴 인연이네요. 여기서 또 보네요. 떼어놓고 싶은데 떼어놓을 수가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사랑의 하츄핑 8월 7일 개봉해서 최종 관객 수 123만 명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광복절 시즌 흥행작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복절 시즌에 개봉을 하면은 그해 흥행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네요. 지난 10년간 강산이 변하고 코로나로 극장과 풍경도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뀌었지만 영화 개봉 이후 지금까지도 태도를 고쳐먹을 마음 전혀 안 비치는 천하의 몹쓸 놈들 면상에 빠가야로 시원하게 외치는 영화. 바뀐 거 하나 있지? 대가리가 죽었잖아요. 왜 있잖아요. 배배 꼬인 새끼 그거. 야, 너 하늘나라에서도 뭐 접대 골프 한다고 벙커에서 자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제는 네 몸에 구멍에 모래 들어간다. 조심해라. 광복 80주년 특집 에피소드 I Can Speak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I Can Speak는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 스카우트 등을 연출했던 김현석 감독이 연출과 각색을 맡은 작품입니다. 유승희 작가가 각본을 집필하셨고요. 최근 8월 13일에 재개봉한 I Can Speak는 8년 전 2017년 9월에 개봉했습니다. 실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벌였던 투쟁과 노력 그리고 증언 등을 모티브로 제작된 I Can Speak는 평단과 관객의 호평 속에 개봉 첫 주 1위에 오르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최종 관객 수 328만 명으로 비평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이후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I Can Speak에서 열연을 펼치셨던 1941년생 나문희 배우가 여우주연상이란 여우주연상은 싹쓸이 하십니다. 나문희 배우 연기 인생 56년 만에 거머쥔 첫 번째 여우주연상 트로피라 하는데요. 수상 사실만큼이나 수상 소감도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감독이 여우주연상 받을 거란 말에 할머니가 무슨 여우주연상이냐 라고 했다. 77세 나이에 여우주연상 탄 제가 있으니 후배들에게도 좋은 희망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청룡영화상에서는 어머니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레전드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불교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나문희 배우가 집안의 유일한 불교 신자시래요. 어머니, 자녀들 전부 개신교 신자라 수차례 전도 시도를 했지만은 당신 취향이 불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서 불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인터뷰를 보면서 그간 당신의 삶의 철학이나 연기관 등등에 있어서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긴 했었는데 역시나 뜻하신 바가 있다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셨네요. 존경합니다. 영화 I Can Speak 출연 배우로는 사람이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제게 일깨워 주신 두 분 중 한 분, 나문희 배우. 영화 파일 안에서 최민식이 장백지가 남긴 편지를 읽을 때 장백지 내레이션이 깔리면서 강식씨 고맙습니다. 최민식 표정 잡아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영화 일시정지 딱 누르고 3분간 목 놓아 울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하모니에서 특별 외박 허락받은 나문희가 딸 만난 후에 세면대 틀어놓고 울 때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위험하긴 했어요. 예상했어 하면서 참았어요. 그러다가 스포 나갑니다. 스포 나가요. 마지막 경보입니다. 듣기 싫으시면은 1분 건너뛰기 하세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컷 스승의 은혜 불러주는 재소자들을 나문희 배우가 딱 돌아볼 때 그 표정 그 눈망울 그때 그냥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그거 보고 안 울잖아요. 사람 아닙니다. 스승의 은혜를 재소자들이 울면서 불러줄 때만 해도 짜치게 뭐 하는 거야 했어요. 이거 누가 JK 각본 제작 아니랄까봐 정말 눈물 짜내려고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해 하면서 시큰둥하게 봤거든요. 저는 JK 빠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게 다 내가 충무로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고 제임스 카메론이고 크리스토퍼 놀란이야. 충무로 옥황상 JK의 빌드업이었다. 나문희 배우의 연기력 하나 믿고 짜치는 장면을 일부러 넣어놓은 것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형 집행장 가기 전에 나문희 배우 멈추시길래 그래 돌아보겠지 눈물 또로로 흘리겠지 다 예상했어요. 했는데 그 처진 눈망울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거기에 또 당했어요. JK한테 또 당했어. 이런 슬픈 마음 분한 마음 더해져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너 이 얘기 에피소드에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했어. 여러분 광복절이니까 넘어가 주시죠. 좋은 날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나문희 배우 착실하게 빌드업된 스토리에 맞춰 펼쳐낸 연기, 이걸로 제 눈에서 감동과 슬픔의 눈물을 쫙쫙 뽑아내시더라고요. I Can Speak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는데 집에서 이렇게 혼자 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봤으면은 뭐 팅팅 부은 눈 진정시키느라 혼났을 거예요. 박열에 이어 I Can Speak까지 아마도 2017년에는 일본 입국이 모종의 이유로 거부당했을지도 모를 것만 같은 이재훈 배우. 서운해서 그랬어요. 서운해서. 장면을 보며 포스트 나문희로서 입지를 이때 이미 공고히 다져 놓으셨구나 깨닫게 만들어준 염혜란 배우. 특별 출연이지만 나문희 배우 못지않은 울림을 선사하신 손숙 배우. 김현석 감독 작품의 페르소나죠. 박철민 배우. 그리고 김소진, 이상희, 이지훈, 정연주, 성유빈, 이대연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비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낡은 상가 건물에 무언가를 뿌리고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으스스해요. 이 모든 과정을 옥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찍고 있는데요. 바로 가상의 지역인 명진구에서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우는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나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왜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느냐? 옥분 할머니는 준법 정신이 매우 투철해서 지난 20년간 명진구청에 접수한 민원만 8,000건이 넘습니다. 민원실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명진구청 공무원들로부터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게 된 건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민원거리를 한아름 들고 명진구청을 찾아옵니다. 이 중에는 옥상에서 찍었던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옥분 할머니가 오랜 기간 운영 중인 수선집이 있는 문제의 그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재개발이 되네 만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 후로 비만 오면은 누군가가 상가에 일부러 황산을 뿌리고 흠집을 내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거 다 재개발 추진 쪽이 벌이는 수작인 거죠. 요놈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불법적으로 상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민원을 내려고 하는데 명진구청으로 새로 발령받은 이재훈 배우가 분한 구급 공무원 박민재가 규정에 따라 할머니 번호표부터 뽑으셔야 합니다. 할머니 민원을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할머니 신청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경과는 문자로 통보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 분. 이처럼 원칙대로 옥분을 대하자 옥분 새로운 총각 같은데 왜 이리 깐깐하게 구는겨? 당황하죠. 여기서 물러설 옥분 아니 도깨비 할머니가 아니죠. 그래 너 잘 만났다. 그간 모아놓은 재개발 추진 세력의 수상한 행적들을 옥분 민재에게 투척합니다. 사실 명진구청 직원들은 재개발 추진 세력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구청장이랑 상가 주인이 다 짝짝꿍을 맞춰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옥분 할머니가 자꾸 민원을 거니까 일이 방지턱에 계속 걸려왔던 거죠. 이때 민재가 구청장에게 건물 회사와 짜고 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7급 공무원 준비 중인 민재는 9급 공무원 자리에 그닥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드디어 구청이 일을 하네. 행정명령 집행된단다 하면서 좋아라 하시고요.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민재는 영어 시험에 한때 매진을 했었는데 원하는 성적이 이제 나와서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같은 학원에서 옥분을 만나게 돼요. 옥분은 그간 개인적인 이유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70이 넘은 만학도다? 손주뻘 학원생들 맞춰서 이 진도를 따라가기가 버겁죠. 그렇다고 노인회관 영어교실을 한번 가보자니 너무 기초적인 영어라서 성에 안 차고요. 이걸 어쩌나 하던 차에 멀어 발음을 풀풀 풍기는 민재를 학원에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옥분의 부탁에 민재는 거절합니다. 그 후 옥분이 구청에서 농성 비스무리한 것도 하고 민재도 어떻게든 그런 옥분 할머니를 단념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민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이 있습니다.
성유빈 배우가 소화한 고3 동생 영재인데요. 형제가 같이 사는데 부모님을 여의어서인지 찬이 시원치가 않아요. 둘 다 밖에서 사 먹기 바쁩니다. 뭐 집에서 먹는다고 해도 막 냉동식품 뭐 이런 것만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영재가 민재의 동생이란 거를 몰랐던 옥분이 학생이 그렇게 외식만 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간간히 끼니를 챙겨주셨다라는 거를 민재가 알게 됩니다. 보답 차원으로 민재는 옥분의 영어 선생님이 되기로 하지요. 그렇게 수업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갑자기 여의기 전까지 공부로 유학까지 갈 정도로 수재였던 민재는 짬을 발휘해가지고 옥분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서 영어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덕에 옥분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하죠. 어느덧 옥분과 친해진 민재는 옥분에게 왜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지 이유를 여쭤봅니다. 옥분은 어린 시절 하나뿐인 동생과 헤어졌어요. 물어물어 동생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락처까지 받았지만은 영어를 못하니까 전화를 걸어도 뭐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가 또 시대적인 배경이 2007년, 2010년 뭐 이럴 때라서 뭐 팝하고 뭐 이런 거 챗GPT 이런 걸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배우려고 한 겁니다. 옥분의 사연을 들은 민재는 옥분 몰래 그녀를 대신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Hi, do you know 나옥분? Yeah, I'm her English teacher. She is learning English to talk with you.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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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know about her. It's not my business, okay? Do not ever call me again. What the fuck? 과연 동생이 민재의 전화를 매몰차게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재의 영어 수업은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낡은 상가 건물 재개발은 상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결국 추진되고야 말까요? 지금 각종 OTT로 혹은 재개봉도 했으니까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I Can Speak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 컨저링 캐치프레이즈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 극중 관객들의 가슴을 섬찟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는 박수 뿐이죠. 그 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긴 합니다만은 점프 스퀘어가 아닌 분위기로 관객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작품이었죠. I Can Speak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극적인 장면 없이 자극적인 영화. 이 영화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라 하면 어린 시절 옥분이 배가 이제 피칠갑이 된 채 도망을 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정도잖아요. 끌려 들어갈 때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의 절규가 들리죠. 다만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규하는 소리마저 강하게 울려 퍼지지도 않고요. 허나 우린 다 알죠. 거기서 어떤 개망나니 짓거리가 펼쳐졌는지 잘 압니다. 작품의 소재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연출자의 태도와 배우들의 열연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처럼 자극적인 장면이 거의 없는데도 제 울분을 자극했고 제 눈물샘을 자극하더라고요.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제의 폭압을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 그저 일제의 폭력성을 보여주기만, 전시하기만 하고 그 끝에 뭐 조선인들의 위대한 승리, 일제 참교육 으로 끝맺는 작품들 은근 많죠. 보다 보면은 뭐 당연히 화가 나죠. 빡치죠. 일본군을 참교육하는 장면 보여주면은 일정 부분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되고요. 허나 이거는 그저 양파를 눈에 비비면 눈물이 난다와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에 기댄 아니란 1차원적인 접근이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카타르시스, 이런 울분, 이런 분노가 다 뭔 소용인가 싶어요. 주인공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작법이 뭐 장르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지만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러한 작법이 맞나 싶어요. 자극적인 장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일제 나쁜 놈, 개새끼, 뭐 쳐죽일 놈 이거로만 귀결됩니다. 이거 일변도예요. 뭐 이걸 누가 몰라요? 오히려 민족의 아픈 역사를 심지어 생존자까지 살아계시는 마당에 그저 자극적인 소재로만 쓰려고 한 것 아닌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감정마저 관객들에게 안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면요. 관객들을 뭘로 받기에 이렇게까지 아니라면서 무책임하게 영화를 만든 거지, 뭐 드라마를 만든 거지? 라는 화까지 나고요. I Can Speak와 동일한 소재를 다뤘지만은 평가는 판이하게 다른 영화 귀향
이 대표적이죠. 귀향 연출 맡은 조정래 감독, 그 이후 장편 영화 두어 편 더 만드셨는데 다 망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요.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장면 없이 자극적인 영화는 이미 김현석 감독이 한 차례 선보였던 적이 있죠. 임창정 배우 주연 영화 스카우트인데요. 저는 예전에 스카우트 그 포스터만 보고 또 뭐 시놉시스 정도만 보고 뭐 그때 그 시절 선동열 투수를 어떻게 이렇게 발굴해냈는가에 대한 스포츠 영화구나 했어요. 많은 분들이 최악의 영화 포스터로 장준환 감독의 비운의 데뷔작 영화 지구를 지켜라 포스터를 꼽으시는데 저는 스카우트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지켜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아니 영화 내용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포스터로 살립니까? 못 살려요. 어떻게 보면 그 포스터가 최선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스카우트 포스터는 많이 좀 아쉽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역사적인 비극을 다루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포스터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스포츠 영화인 척 하면서 관객들에게 아니 이런 반전이를 안겨다 주려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도 따지고 보면은 5.18 바로 전까지를 다루잖아요. 홍보 입장에서 뭐 애를 많이 먹긴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포스터에 대한 아쉬움은 금할 길이 없더라. 예. 스카우트도 보면은 한번 자극적인 장면이 거의 없죠. 그나마 등장하는 자극적인 장면들은 다 후반에 몰빵이 되어 있고 자극보다는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 장면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엔딩 들어서 전화부스에서 수화기 들던 임창정의 목덜미를 군인이 잡아가지고 진짜 사정없이 후려치는 그 장면인데요. 당연히 배우들 간의 합의가 다 됐겠지만은 진짜로 정말 짐승 때려잡듯이 패니까 영화인데도 모골이 송연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장면 전환되고 5월 18일 자막이 뜬 다음에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는 초등학생 뒤로 탱크가 이동하는 장면 쓱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씁쓸한 뒷맛을 은은하게 남겼던 작품입니다. 이런 게 자극적인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게 만드는 작법, 이게 진정한 자극인 거죠. I Can Speak에서도 김현석 감독 본인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구나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뭐 소소한 웃음을 깔아놓죠. 소재의 무게를 생각해서인지 대놓고 웃기려 들기보다는 피식거리게 만드는 장면 위주더라고요. 영화에 뭐 반전이라면 반전을 알고 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카우트 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것 같아요. 그때는 철저히 숨기고 야구 영화인 척 했다가 망했다면 이번에는 망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암시를 하자, 이거를 홍보 전략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를 모르고 영화를 봤더라면 뭐 영화 흥행 성적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동은 뭐 배가 됐을 것 같네요. 여튼 영화의 뭐 반전이라면 반전을 이처럼 이제 알고 봤다 보니까 일부러 웃음 강도도 뭐 약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톤 다운 시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책으로 뭐 철새 사진집이 있질 않나, 뭐 박철민 배우 특유의 애드립인지 톤으로 살리는 건지 도당체 알 수가 없는 유머러스한 대사라든지 정현주 배우의 푼숙기 다분한 플러팅이랄지 살짝살짝 키득거리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막 박장대소하게 만들진 않고요. 이 장면에서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옥분이 여권 사진을 찍잖아요. 여권 사진을 찍게 된 이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인지 옥분의 표정이 썩 밝지가 않죠. 사진 기사가 계속해서 자 찍겠습니다. 할머니? 예, 웃으실게요. 네, 할머니 약간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면 네, 그냥 찍겠습니다 하는 이 대사 호흡이 방금 전에 내 눈물 싹 뽑아놓고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네. 이거야말로 하이 코미디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소한 웃음으로 캐릭터들 간에 엮이게 만들어 놓은 뒤에 후반부 갬동. 이 좀비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반 웃음, 후반 심파가 여지껏 나오는 이유는 여지껏 먹히기 때문이다. 검증된 공식을 쓰겠다는데 뭐 어쩌겠냐. 다만 좀비딸과 I Can Speak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좀비딸은 설정상 구멍을 일부러 내가면서까지 심파를 위해 내달립니다. 심파에 영화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좀비딸 스포 나갑니다. 좀비딸 스포 나가요. 1분 정도 뒤로 건너뛰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비딸 학습 일지
촬영한 동영상 등을 군인들에게 보여주면 될 것을 안 보여줍니다. 왜? 아빠 이거 해야 하니까. 야, 너는 아빠의 희생이 슬프지 않냐? 니넨 뭐 애미애비도 없어? 천하의 불효자 새끼들 같으니라고 자극을 해야 하니까. 근데 I Can Speak는 옥분이 영어를 배웠던 이유, 지난 세월 숨겨왔던 아픈 상처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 다 말이 됩니다. 그럴듯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 전개상 구멍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했던 이유가 정심 대신에 위안부 피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같다라는 이 옥분의 말 얼마나 설득력이 높습니까? 즙을 짜낸답시고 무리하지 않더라. 이거야말로 실패하면 심파, 성공하면 감동 아닙니까? 연기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크게 2번 훌쩍거렸습니다. 그중 한 장면이 염혜란 배우가 맡은 진주 때 이 옥분에게 서운해서 그랬어요. 서운해서 할 때였습니다. 옥분과 진주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이라 눈물 훔치기 바쁜 와중에도 염혜란 배우의 연기가 딱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째 그리 나문희 배우 상대로 야 연기 밸런스가 딱 맞는지 감탄했습니다. 염혜란 배우도 나문희 배우 못지않게 연기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폭삭 소가수다나 I Can Speak 같은 억척스러운 어머니부터 동백꽃 필 무렵 속 이지적인 프로페셔널 까지 소화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예전에 윤여정 배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드라마 Dear My Friends로 염혜란이라는 배우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극 중에서 남편한테 매 맞고 사는 여자 역할이다. 촬영 현장에서 딱 봤는데 그냥 염혜란이라는 인물은 없고 남편한테 매 맞고 사는 여자가 현장에 와 있더라. 그때부터 눈여겨봤다 라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 나문희 배우와 호흡을 맞춰 보셨어서인지 서운해서 그랬어요. 그 장면 속 시너지가 대단했습니다. 2번째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옥분이 결심을 하고 어머니 산소 앞에 가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였는데요. 내 새끼 욕봤다. 많이 힘들었지? 한마디만 해주고 가시지. 동생 앞길만 막는다. 전전긍긍 하시다가 떠나셨잖냐. 라면서 한탄할 때 여기서 카메라가 옥분의 표정을 안 잡아요. 클로즈업 묘사가 없습니다. 묘지 옆에 앉은 옥분의 옆모습만 장면 내내 비추는데 야, 이 나문희 배우의 발성이 심금을 울립니다, 정말. 대사 내용도 그렇지만은 호흡 조절이 기가 막혀요. 눈물샘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민재와 화해하고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나 다시 영어 가르쳐 달라. 이걸 위해서 나는 영어를 다시금 배워야겠다. 하실 때 얼굴 클로즈업 바로 딱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나문희 배우의 표정, 처진 눈망울 이거는 그냥 사기 오브 사기라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민재의 동화가 돼서 제가 할머니를 위한 인간 성문 종합 영어가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안겨주더라고요. 여우주연상 싹쓸이는 뭐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울림 있는 대사도 참 많았습니다. 뭐 옥분이 어린 시절 사진을 간직하는 이유로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께 라고 할 때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렇죠. 잊으면 지는 거죠. 네, 뭐가 됐든 간에 잊으면 지는 겁니다. 네. I Can Speak라는 제목도 그래요. 너 영어 할 줄 알아? 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문법적으로 살짝 어색한 표현이래요. can 이라는 조동사는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듯이 ability,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can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해버리면은 너 영어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느냐 뭐 약간 사람의 지성을 의심하는 투로 들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영어를 할 줄 아냐? 구사할 줄 아냐? 아, 나 영어 할 줄 안다. 구사할 줄 안다.는 Do you speak English? I speak English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I can speak라는 제목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흔히들 뭐 Can you speak English? 뭐 Yes, I can speak English 이런 차원인 줄 알았어요. 허나 영화를 보면 옥분이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극에서 큰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을 담은 문장으로서 I can speak가 기능하는 것 같아서 울림이 컸습니다. 야, 또 문법 다 틀렸어. 그거 아니거든? 하시면은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영화 I Can Speak를 보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예. 후반부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위안부 피해자들의 에피소드를 옥분 한 명에게 몰아넣는 과정에서 좀
오그라들고 억지스럽고 흐지부지 뭔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연이어서 튀어나오는데요. 옥분 캐릭터 말고 옥분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 상황들에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건데, 예컨대 이제 민재가 미국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너무 억지죠. 예. 민재의 그 한마디 How are you? 이게 이제 필요해서 이것이 옥분의 긴장감을 낮춰주는 걸로 작용을 해서 민재를 거기까지 뭐 데려갔다 뭐 이런 거 뭐 납득을 하려면 납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사진도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을 해야 하니까 뭐 납득을 하려면 납득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미 의회가 그렇게 뭐 당장 문 두들겨 가지고 저 들어갈래요 한다고 해서 들여보내주나요? 들여보내주면 죄송하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옥분이 급하게 일정에 쫓겨서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나름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안 갖고 갔다는 게 조금, 예, 한국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위안부를 우리가 왜 증언대에 모셔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연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부끄러워서 정부에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 조사할 때 나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또 가슴 아픈 에피소드들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였다곤 합니다만 급작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How are you? 라고 이제 민재가 굳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야 했을까? 그냥 환영 속에서 보이는 걸로 하는 걸로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 의회에서 이제 외국 배우들이 옥분에게 이런저런 정말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받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그 대사 자체에는 너무 억지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이 대사를 말하는 투가 너무 또박또박하니까 According to Japanese government, They said you went there for money. Is that true? 토익 리스닝 테스트 듣는 것 같아가지고 몰입력을 살짝 저해했습니다. 왜 더욱 그랬냐면은 옥분 할머니 전에 이제 네덜란드 피해자 분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연기도 그렇고 대사 처리도 그렇고 정말로 위안부 피해자분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서, 그에 대비돼가지고 미 의원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발성이나 연기가 좀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몰입력을 살짝 저해했고요. 재개발 관련 서사도 그래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끝나버리잖아요. 뭐 후지부지 해지지 않습니까? 용팔이, 대머리인 사람, 이재훈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마치 끝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아마 뭐 편집상 좀 걷어낸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초반부의 비중에 비해서 이 재개발 관련된 사건을 오프닝 장면으로 다룰 만큼 되게 비중 있는 장면인 것처럼, 설정인 것처럼 극을 끌어나가다가 후반부 돼서는 이제 본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 얼버무리듯이 끝을 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재훈이 구청에서 명진구청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뮤지컬 보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와중에 또 박철민 배우가 쟤 왜 평소 안 하던 짓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코믹을 가미해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좀 오그라들었다. 예, 뭐 이런 점들이 영화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어떤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는 게 다른 민족의 아픔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비교되면서 더욱더 도드라지는 장점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별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I Can Speak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5.0 만점 주고 싶은데, 그래도 좀 살짝씩 아쉬웠던 지점들이 밟혀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좀 해주십시오. 해줘요. 광복절인데. 아닌가? 광복절이라서 더 따지나? 아닙니다. 여튼 좀 봐주세요. 영화 I Can Speak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그녀의 결심에 경의를, 감독의 연출에 감동을, 여전한 일본의 분노를 입니다. 미 의회 증언이 2007년이었고 영화가 2017년에 나왔죠.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났을 때 10년째 일본의 태도는 뭐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자막이 뜨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거진 뭐 또 10년이 또 흘렀잖아요. 일본의 태도는 뭐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대가리는 빵야 당해서 하늘나라 갔다지만은 그 후예들이 계속해가지고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연기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10년째 일본은 뭐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독 그래서인지 더 씁쓸하고 짜증나고 화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녀의 결심의 경의를, 감독의 연출의 감동을, 여전한 일본의 분노를 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나 아닌 거 봄, 요봄 난봄 광복 80주년 기념 에피소드 영화 I Can Speak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